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4월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여야는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군소정당들은 대한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의 총선 전략,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국내 성인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비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체중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를 향해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이 이면택 회장이 어제까지도 상당히 강경 어조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톤을 많이 낮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당의 괴멸 수준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고, 의협손의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총선으로도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라거나 의사들에게 닥터론 판매를 중단하는 은행에서 돈을 다 빼고 보이콧을 해라, 이런 지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일단 선제적 총파업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의료 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총파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이 모든 과실은 정부 여당에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정부 여당으로 인해서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위기 수습에 나서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면택 의협 회장 당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시민단체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이면택 회장하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여기가 서로 상호 고소 고발전을 주고받으면서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서민위는 의협과 메디스태프라는 사이트가 있죠. 의료계 의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여기 사이트하고 의협이 공모한 정황을 발견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요. 또 많은 교수들 중에 또 의대 증원 문제를 반대한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민위 측은 이와 관련해서 일주일 전쯤부터 관련 제보를 받아서 자료 수집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서 경찰은 서민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다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면택 회장도 맞불을 놓으면서 바로 다음 날에 서민위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요. 서민위는 또다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차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부는 암 환자 진료 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종합병원에서 암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요. 네, 이번 사태 이후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가 몰리는 건 좀 걷어들이고 종합병원하고 이런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던 건데, 이걸 적극 활용해서 암 환자들에 대한 진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9일에 지정했던 진료 협력 병원, 원래 지금까지 100개소였는데요. 오늘부터 50개소를 여기에 추가를 해서 150개소로 확대를 하고요. 이 중에서도 또 그런 전문 병원들, 어떤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높아서 1, 2등급 나오고 암 진료를 특히 많이 다뤄본 곳, 그렇게 암 진료 역량이 높은 곳 45개소는 특정하게 암진료협력병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상급종합병원과 암진료협력병원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그 안에
때문에 암 수술,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여부 등도 포함을 해서 활용하도록 했다는 설명을 내놨고요. 지금 항암 치료는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기존처럼 뭐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도 길잖아요. 사후 관리도 또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 외래 진료를 상급 종합병원까지 가지 않고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협력병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을 발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사법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일단은 이번에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간호법 하면은 대통령 거부권 이 행사가 됐고 폐기됐다. 여기까지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발의된 법안이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좀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 간호사 그 안에서도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거, 또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구체화했다는 게 조금 다르고요. 또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도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지난해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지역사회라는 이 한 단어, 문구였어요. 네. 그 당시에 의협이 이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로 가서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다. 크게 반발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좌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는 삭제가 됐는데 대신에 이제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해서 의사단체 등의 격렬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오랜 수건이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을 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면서 반대했던 건데 네. 여당이 1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습 때문에 정치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입장을 좀 보면 논평을 냈었어요. 수기 없이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도 좀 얼떨떨하다는 반응이에요. 뭐 환영은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의아한 반응을 내놓고 있고 일단 대통령실은 지난해 폐기됐던 그 간호법과 이번 간호사법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의 이 방침에 대해서 모순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 이유로는 이번에는 그 직역이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고 지역사회라는 문구다가 빠졌다는 점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에 건강보험 제정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건보 제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건보 재정 1,882억 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건데 이달 초에 예비비 1,285억 원을 넣었고 건강보험에서 1,882억 원이 추가가 되면 이게 건보 재정이 뭐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는 해요. 네. 그 누적 흑자가 있는데 2020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매달 1,882억 원 투입되면은 세 달 만에 5,600억 원 넘거든요. 그럼 1년이면 2조 2,500억 원 정도인데 일단 여기에다가 또 정부가 누적 준비금을 활용해서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정 건정성은 괜찮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국민건강보험노조는 법적 검토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 사태가 길어지면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오히려 투입할 재정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어제 오후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버스 운행이 정상화된 상황인데요.
이번 파업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시민들 불편은 일단락돼서 다행인데 앞으로가 걱정인 건데요. 일단 이번 파업 과정에서 대안이 부족했다. 서울시의 어떤 대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파업을 할 때 아시겠지만 일정 비율이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끔 하는 강제 조항이 그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관사가 파업을 할 때도 대체 인력 투입할 수 있고, 그런데 버스는 이런 필수 인력이나 대체 인력을 일정 수준 남길 수가 없고 그걸 투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아무래도 임금 인상도 됐고 하다 보니까 재정 부담에 대한 그 우려가 나오는데, 이게 서울시가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가 뭐냐면 회사가 적자가 나면 시 예산으로 보전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버스 회사들이 팬데믹 때 적자가 좀 컸고 그 당시 보조금도 역대 최대로 들어갔습니다. 8,900여 원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서 서울시 돈이 수백억 원 더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영제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번 파업도 그렇고 임금 인상도 그렇고 뭐 노동자의 그런 임금 협상은 당연한 권리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은 국민들의 발이 돼주는 필수제라는 점에서 이게 또 그 돈이 되는 노선만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적자가 나는 노선들도 살려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어떤 회사들이 방만 경영이나 태만한 운영을 해도 예산 나오니까 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회사 소유자들의 태만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세금으로 흑자를 내면서 이 수익을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재투자를 해서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낼 수 있게 좀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회사들이 인색하다라는 부작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가 예산 늘려주지 않으면 정작 기사들은 임금 인상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네. 겁니다. 또 서울시 버스 회사들이 재작년에 506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는데, 이제 배당금 잔치만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세금 투입에 대한 우려는 나오는데 서울시는 당분간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많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훈훈한 미담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뭐 SNS마다 이용 후기들이 빗발쳤어요. A 씨는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그냥 공짜로 사람들 다 태워주고 다닌다, 감동받았다라는 글하고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에는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중으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거는 구나 시에서 지원해주는 버스가 아니고 그냥 저 회사 기사님들이 파업 참여하시면서 파업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자발적으로 무료 운행을 해주시더라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게시자 B 씨는 너무 감사한데 노선이 제일 긴 버스 기사님이 이래도 괜찮으신 건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들을 보고 누리꾼들은 좀 뭐 파업에 동참을 하는 것도 또 일단 힘들 수 있고 바쁠 텐데 불편을 안 주려고 한다는 그 사명감이 엄청나다, 덩달아 감동받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버스 기사분뿐만이 아니라 시민분이 자신의 차를 끌고 또 이제 지하철역까지 또 사람들을 모아서 태워다 주신 분도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미니 봉고차 끌고 버스 정류장에 와서 어디역 가실 분 이렇게 하시고 8명을 모아서 태워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 결국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오늘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을 했고, 외교부도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서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어쨌든 간 계속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네. 외압은 행사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출국 금지한 것도 이건 불합리하다 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의를 한 거는 아무래도 정부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고요.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공수처에는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다 끝나도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이 언론사 취재들을 종합하면 주중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재관 A 씨가 이달 초 외교부의 이 정재호 주 중국 대사로부터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A 씨는 정재호 대사의 발언을 녹음도 해서 이 파일을 외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A 씨는 외교부에 있는 소속은 아니고요. 다른 정부 부처에서 베이징으로 파견돼서 근무 중인 주재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호 중국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 알려져서 임명 당시 화제를 모았었고 네. 또 보통 주중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인이나 고위급 외교관들이 맡는 경우가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일단 외교부는 이번에 신고가 들어온 A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이 추가 발사를 위해서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했다. 우리 군 당국이 밝혔는데요. 다만 북한이 아직까지 국제 해사기구의 날짜를 통보하진 않아서 당장 임박한 것은 아닌 걸로 합참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군사정찰위성 2호기도 다음 달 중에 발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모두 시점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이라면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를 감시해오던 유엔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말에 해산될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이게 유엔 전문가 패널이 뭐냐면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하는지 위반하는지 그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네. 2009년에 북한이 2차 핵실험하면서 그 계기로 출범을 했고 여기에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해왔냐면 그동안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심층 보고서를 내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문가 패널은 1년 단위로 이렇게 임기를 계속 연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임이사국 중에 한 곳도 반대표를 던지면 이건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러시아는 명분을 들면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넣자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무기 거래라든가 그런 게 이면에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타락한 거래를 덮으려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김정은이 대남 노선을 전환한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민족이다 이런 통일 지우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그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도 폐기로 갈 수 있다. 이 정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부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 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북한으로서는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시점은 아마 다음 달 총선쯤 그리고 또 5월 말에 국회 임기가 시작할 때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오늘 서울 시내 석관동에서는 13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2시간 반째 수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화랑로 월릉 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고요. 이 구간 아직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월릉교에서 돌고 지역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매우 혼잡하니까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속도로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수원 부근에서 막히기 시작했고요. 판교 부근 5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판교 나들목부터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정치권 움직임은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치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첫날 행보만 봐도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읽을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농산물 시장, 민주당은 용산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0시에 송파 가락시장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을 표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시장에 이제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물가 관련 이슈를 띄운 건데요. 크게 민생과 경제로 압축할 수 있죠. 또 송파의 경우 갑을 지역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지만 네. 송파병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사선에 도전하고 있어서 좀 탈환을 해와야 하는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전 집중 유세는 연대, 이대, 서강대 등 대학가가 몰려있는 신촌에서 했는데요. 이는 최근에 좀 보수세가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2030 표심 잡기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네. 가졌는데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라는 점을 명확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애초에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이른바 대파 논란을 좀 키우자라고 해서 똑같이 송파 가락시장 가는 것을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미 선 공지를 통해서 가락시장을 찾는다고 알리기도 했고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분위기 어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이 굉장히 세게 붙은 상황인데요. 고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던 이제 오늘 사퇴하기도 네. 했는데 이종섭 전 주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네. 했음에도 즉각 경질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이런 문제는 결자해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과 맞붙는 김경진 동대문을 후보가 라디오에 나와서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 젊은 층들, 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결집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정권 심판론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좀 주춤한 결과도 일부 나왔고요. 오늘 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네. 다음 주 여론의 향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공약을 또 내놨잖아요. 이를 두고 정권 심판론을 여의도 정치 심판론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고요. 네. 일단 비정치인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여의도 정치, 국회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선거 유세에서도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X같이 하는 게 문제다라고 이제 강아지를 비하하는 네. 그런 막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 역시도 여의도 정치 겨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일 오전 선거 유세까지 취소를 하고 긴급하게 잡은 기자회견이에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막상 내놓은 게 이미 일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이라서 네. 실망한 반응도 적지 않았고요. 좀 특단의 카드를 꺼내야 할 때인데 지금 좀 열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를 꺼내든 것도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런 지적들이 여권에서 나왔고요. 또 지역구 선거로는 국회가 있는 영등포 지역이 지금 격전지예요. 근데 영등포 선거는 버리겠다는 거냐 이런 네. 비판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여당은 늘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띄우고 그 이슈를 선점해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김포 서울시 편입 이후에 그래도 여론의 관심을 끄는 화두를 던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나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받고 더블로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총선 이후에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는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자라고 한 수를 더 떴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법기관, 사정기관도 지방으로 옮겨서 지방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더 판을 키우는 모양새예요. 여야는 지금 선거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사들이 많이 나긴 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된 부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지역구가 총 254곳이에요. 이 중에서 우세 지역을 단 82곳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82곳 이상으로는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일인데 네. 최대치가 그 정도 수치 이상은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박한 평가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 비례 정당을 포함해서 120석 안팎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 자체 분석에서 우세 지역을 110곳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전이 좀 예상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122개 지역구 중에 80개 이상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쯤에 이제 한명도 전략기획위원장이 153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해서 너무 낙관론 아니냐. 네. 너무 고개를 들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걱정이 부산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세가 세지만 어떨 때는 또 민주당의 표를 또 주기도 하고 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이 낙관론을 펼치면 부산 같은 지역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른바 역결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가능한 얘기라며 선을 긋긴 했지만 범야권 일각에서는 200석을 획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200석인 걸까요? 일단 야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은 그냥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 연일 연설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일을 못하면 해고해야 한다. 해임해야 한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제 이번 총선 이후에는 결국 이제 탄핵을 밀어붙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왜 200석이냐? 네. 국회의원 정족수가 300명인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200석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야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좀 굉장히 기치로 걸고 있으니 네. 200석 이상이 돼야 탄핵까지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권에서는 낙관론을 꺼내는 순간 필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관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선거를 앞두고 약자 프레임에 서서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 도와주세요 하고 표심에 호소하는 게 언더독 효과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강조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건데요. 반면 선거의 대세는 우리다. 다수 표심으로 찍어달라. 이렇게 하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요. 서로 상반된 건데 네. 이 역시 지지층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승리할 당이니까 더 믿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관론을 꺼내는 건 이 후자,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낙관론의 진화에 나서는 거는 그간 사례에서 낙관론으로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통상적으로 당내 화합을 이 선거 승리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잖아요. 일단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에 이제 경남 거제를 찾아서 파란 점퍼를 입고 병광용 민주당 후보와 계룡산을 좀 함께 등반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배재정 민주당 후보를 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그간 잊혀지고 싶다면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고 최근 민주당에서 일부 친문 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하면서 조금 공천 잡음이 일었는데 그 네.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켰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개 행보에 나선 건 민주당 이제 분위기가 워낙 좋은 상황에서 이제 PK 지역, 부산, 경남 이 험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또 친문계 김부겸 전 총리도 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원팀 행보에 자신도 조금 가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선거판에 소환되는 분위기인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 모두가 있는데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급히 찾아가 만났어요. 일정을 좀 급하게 잡았고 그 이유가 최근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에서 국민의당 출신인 조배숙 사선 의원을 앞순번에 배치하면서 대구 경북 TK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보수가 질이 멸렬할 때부터 최후의 보루를 지켜온 게 우리 TK 지역인데 왜 홀대를 하냐, 왜 외부 당 출신인 호남을 이렇게 배려하느냐 이런 밑바닥 민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지지층을 달래고 결집시키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현재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그 당시 MB 정부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오히려 현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부정적 의견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당 지도부는 이런 주장에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이제 몇 남아있지 않는 유경준 경기 화성정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는데 당에서는 이는 개인적인 지지 유세이지 당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등판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대통령실에서 유 전 의원의 등판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인식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다고 말을 하고요. 네. 좀 여당 내에서는 좀 유 전 의원을 등판시켜서 중도층을 끌어와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나왔는데요. 지도부 내에서 일부 반대도 있어서 유 전 의원이 향후 선거에 좀 직접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3지대로 시선을 돌려봤으면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를 모집했는데 20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요.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 돌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펀드 모금 같은 경우는 금액을 통해서 지지세를 정말 직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틀이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상승세를 증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르포를 다니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민 비조라고 하죠.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비례는 조국당 이런 경향을 확실히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 동안 민주당도 지난 2년간 속 시원하게 싸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조국 대표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래도 확실히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에 좀 강하게 싸워줄 당을 찍을 거다. 이런 여론들이 좀 대다수였습니다. 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조국혁신당을 경계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일단 낙선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는 더 몰빵 선거 유세단을 발족시키기도 했어요. 이제 몰빵이라는 거는 민주당 지역구 후보도 찍어달라. 또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이제 네. 함께 찍어달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입법에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 돼야 야당이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이것이 좀 표면적인 그 원인으로 네. 보이고요. 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150 한석을 넘지 못하면 조국 혁신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진료, 분만, 중증 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조리에 맞지 아니하게 이 말 저 말 하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널려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거두는 모양을 뜻하기도 하는 사음절로 된 순 우리말 부사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이탓저탓, 주섬주섬, 주절주절, 횡설수설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주섬주섬입니다. 보통 주섬주섬이란 부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거두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책을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넣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입고 밖으로 나갔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자꾸 늘어놓는 모양을 뜻할 때는 주섬주섬 변명을 늘어놓다. 또는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주섬주섬 말하기 시작했다 같이도 사용합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이탓저탓은 이런저런 일을 핑계로 삼는다는 뜻의 명사고요. 주절주절은 말을 낮은 목소리로 계속하는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설수설은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짓거리는 뜻의 한자어 명사니까요. 이 모두가 정답과는 거리가 먼 표현들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부정적이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개인 사욕 차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해야 되죠. 국민이 투표를 안 하면 되나.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투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니까 해야죠. 네, 투표해야죠.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나와 우리 동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개표 방송 4월 10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 황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황사가 관측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매우 나쁨까지 오르면서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 그리고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곳이 많습니다.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잘 닫아두시고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는 황사가 섞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상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지금 경기 서해안과 강원 영동, 충남과 경북, 전북과 전남 해안, 경남 북서 내륙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강릉 부산 17도, 대구 19도 등으로 수도권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높아 포근할 전망입니다. 황사는 주말인 내일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사임했습니다. 외교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보고 후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총선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인천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13곳 가운데 4곳에서도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당선인은 현재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3% 넘게 줄며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 감소했습니다. 생산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설비 투자도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내이멍고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 남부지방은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영식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목이 칼칼하다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대기질이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오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지금 자정 기준으로는 조금 하늘이 그래도 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대기질이 매우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전국 미세먼지 수준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나쁨 단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중부지방 중심으로 나쁨 단계인 상황인데요. 오전 9시에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49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 그랬고요. 평소보다 8배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정오 기준으로는 199까지 떨어져 있고요. 인천 청라는 오전 6시 기준 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가 698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지금은 이제 105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상태라고 하고요. 인천 강화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이 됐었습니다. 오후에는 남부지방도 점점 그 수치가 올라가서 매우 나쁨 단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쉽게 이 황사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주말에도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황사 비도 지금 사실 내리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위치한 여의도 지역에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서해안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돼서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 영남에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겠는데요. 적게는 5, 많게는 10mm, 그 밖의 지역은 1mm 부슬부슬
붓을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지금 동반될 예정인데요. 바람이 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경북 북부, 일부 서해안에 강풍주의보 있고요. 차츰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봄에는 사실 황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네. 평균적으로는 5.4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시작된 이 황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불편하시다면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황사가 잦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중국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중국은 뭐 사실 해외 토픽이나 그 영상으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한번 황사가 오게 되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래폭풍들이 마을을 휩쓸고 있습니다. 네. 대낮에도 굉장히 컴컴해가지고요. 가시거리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조등과 깜빡이 켜고 주행을 한다고 하고요. 가시거리가 채 50m도 되지 않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트럭 5대가 추돌하는 사고도 중국에서 빈번하다고 하고 중국 북부 네이먼구에서는 올 들어 3번째 모래폭풍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네. 가장 높은 황사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야외 작업을 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요. 저희가 아까 세제곱미터당 688 높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2,500 마이크론까지 치솟았다고 해서 최악의 6등급보다 5배가 높은 수치의 황사도 발현되고 있습니다. 네. 전북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임신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예, 좀 끔찍한 사건인데요. 남성이 흉기를 들고 미용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이 미용실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살인 사건입니다. 네. 남성을 잡으려고 못 가게 막아보지만 남성이 급히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 미용실 여주인을 살해하고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찔렀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남성은 40대 A씨고 숨진 여성의 전 남편이라고 해요. 근데 참 전해드리기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이 B씨, 그러니까 즉 여성의 뱃속에는 7개월 된 아이가 있었다 그래요. 아기는 흉기에 찔린 B씨가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서 현재 치료 중에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신 분들께서는 네티즌들의 여러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의 남자친구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 부인을 살해한 A씨는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가 됐는데 자해를 시도했다고 하고요. 회복하는 대로 사건 경위 조사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저는 1,000원의 아침밥을 학교 다닐 때 먹어보질 못해서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이 제공하는 아침밥을 먹고 싶어 하는지 인기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00원 지원하면은요, 지자체와 학교 등이 추가 비용 부담해서 학생들이 마음껏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건데 201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이제 물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지원 규모도 늘리지 못했고 지난해 25억 원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지금 2배 가까이 책정돼서 48억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네.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 밥을 먹고 싶은데 학생들이 많이 못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부담도 학교 측에서는 뭐 크고 학생들에게 다 이제 주고 싶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하루에 150명 정도로 인원을 축소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측도 재정 부담이 크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찾는 학생은 많아졌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인력은 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곳도 있다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력 부족이 일단 굉장히 큰데요. 조리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인원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지금 식당과 코너가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어서 아무래도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보면 27 그러니까 오늘이었습니다. 어제였군요. 전국 대학 노동조합 서울대 지부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따르면은요.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 배치된 조리사 수가 모두 25명.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자면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네. 그래서 조리사 한 명당 평균 식수 인원이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천원의 식사 코너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1인당 식수 인원이 40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공공기관의 총 6배, 그리고 초중고 급식실에는 3배, 그리고 서울대 학생회관을 비교해도 2배 많은 수치라고 해서요. 지금 조리사 분들께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인원이 필요하고 요리하고 또 배식하고 다 전부 해야 되다 보니까 사고도 좀 잦은 것 같더라고요. 뭐 급하게 또 움직이다 보니까 화상을 입고 뭐 어깨나 허리에 부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지금 노조와 학교 측에서 이 충원 문제를 가지고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 취직을 미끼로 친구와 구직자에게 6억 원 상당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예,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입니다. 자신이 재직 중인 대기업 계열사에서 친구를 취직시켜줄 것처럼 뭐 친구나 지인들 58명을 속여서 돈을 가로챘는데요. A씨는 그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하는데 뭐 나도 그렇게 했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번호 2개 만들어서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을 한 뒤에 마치 자신이 인사 담당자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제 꾸며서 안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준 것 같고요. 이런 조작한 대화 내용을 피해자들이 결국엔 이제 확인을 해서 취업비 명목으로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 상당을 A씨에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취업을 하고 싶어서 사실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서 이분들의 지금 상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네. A씨는 왜 이제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남들도 소위 등쳐먹었다 이런 일을 벌인 거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 집 밖구리 새 수백 마리가 갑자기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과수원 주인의 범행 때문이었다고요? 예, 과수원 주인이 직박구리나 새 수백 마리를 죽게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들여다보니까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귤의 주사기로 살충제 성분 농약을 주입했어요. 그래서 이 감귤을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가 2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혐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돼야 될 야생종이기 때문인데요. 네. 직박구리, 동박새. 근데 이 새들은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1년 내내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대표적인 제주 텃새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만들었다라는 혐의입니다. 경찰이 A씨 차량을 특정하고 오후 3시 30분쯤 오후에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를 했는데요. 이 신고는 조류협회로부터 받았던 신고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도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왜 죽였냐, 화가 났다. 새들이 자신의 농작물 과수원 귤을 쪼아먹어서 화가 났다고 밝혔고요. 다만 농약을 이렇게 주입했으나 실제 그거 먹고 죽을지는 몰랐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치경찰 관계자가 밝히기를 일단 감귤 일부와 수거한 사체 내의 성분을 분석해서 피의자가 보관했던 농약과 같은 성분인지 일단 확인하고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감귤들을 수거해서 제주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더 정확한 결과를 받아들 예정입니다. 무인 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면서 손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은 곳들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였습니다. 인천지법이 내린 판결인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방구 업주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다는 판결인데요. A씨는 지난 2022년에 자기가 운영하는 문방구 출입문에 손님의 얼굴이 떡하니 찍혀있는 CCTV 화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붙여놓은 사진에는 한 아이가 물건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모습이 담겼거든요. 네. 근데 어떤 물건을 가져갔느냐? 23,000원 상당의 피규어 1개, 포켓몬 카드 11장,
이거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겠다라면서 글도 남기고 얼굴도 공개한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도록 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아니고 사실인데 이 업주 입장에서는 절도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무단으로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은 훼손이다라는 판결이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진해 군항제에서 음식값 바가지 논란이 발생했어요. 이런 이제 지역 축제 가보시면 네. 음식을 얼마나 이제 그 돈 주고 사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일찍이 바가지 문제가 대서특필됐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축제마다 이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란의 대상이었던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논란이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진해 군항제 먹거리 매대에서 꼬치 어묵 6개를 얼마에 10,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이제 어묵을 달라고 했는데요. 근데 6개가 아니고요. 2개만 나온 거예요. 네? 예, 6개를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취재진이 어묵을 달라 하니까 2개만 달라고 그릇에 담겨 나온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원래 보통 꼬치를 6개를 먹으면 6개를 내가 하나씩 6개를 집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 꼬치를 다 빼가지고 그릇에 담아줬는데 알고 네. 보니까 2개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취재진이 상인에게 이게 몇 꼬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3개다. 라고 얘기했더니 6꼬치에 10,000원 아니라고 되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네. 저것하고는 다르다. 꼬치를 길게 해놓고 하나 끼워진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굉장히 비싼 어묵을 파는 거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사실 군항제 주최 측이 있고 상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끼리 상의해서 내린 몇 개에 얼마 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꼼수 형태로 판매하면서 이득을 올린 걸로 보여집니다. 이에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단속이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뭐 메뉴판 확인하니까 6개 10,000원에 파네? 라고 넘어갔던 것 뿐이지 실제 6개가 나오는지 3개가 나오는지 네. 2개가 나오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꼬치 한 개에 보통 1,500원, 2,000원 하니까 네. 10,000원이면 비싼 건 아닌데 이제 네. 그렇게 해놓고 몇 개를 덜 주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군요. 2-3개 정도를 빼놓고 그릇에 담아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6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모르니까요. 그냥 모르고 드시는 분들은 이게 6개구나라고 드실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2개였던 겁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박영식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을 넘으면서 199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도 또 비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35년 되면 전 세계에서 비만 인구가 40억 명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32.5%가 비만입니다. 성인. 30대는 35.8%, 40대는 34.1%, 50대는 31.5%. 즉 30대를 넘으면서부터 성인들은 셋 중에 한 사람은 비만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젊은 세대의 비만율이 급증하고 있는 걸 특히 걱정해야 한다면서요. 왜 그런 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비만이 되면 비만 상태로 아주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은 질병으로 앓는 기간이 짧지만 좀 젊은 나이에 질병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 보면은 먹을 게 너무 흔해졌죠. 너무 흔하고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핸드폰 보시느라고. 이 스마트폰이 운동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네. 운동 안 하죠.
거기다가 술 같은 소비도 많이 늘죠. 이러다 보니까 비만율이 증가하는데 일찍 비만이 되면 비만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계속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합병증, 병발증 이게 생겨서 신체 문제를 계속 유발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 비만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비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역시 운동량이 또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운동량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고 네. 그다음에 이 음식들도 많이 문제가 돼요. 옛날 같으면 그 음식들을 만들 때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죠? 곡식을 막 이렇게 수확해야 되고 이런 노동량도 상당히 들어갔는데 지금은 전혀 노동을 하지 않아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가공이 다 돼 있습니다. 가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쌀을 껍질을 벗겼어요. 그것만 해도 가공이 한 번 된 건데 그걸 가루가 됐어요. 이 2번 가공한 거거든요. 그걸 네. 다시 한번 삶거나 찌거나 뭐 또 다른 가공을 해요. 네. 3번 가공하고 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흡수가 하나도 어렵지 않게 바로 흡수됩니다.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 다 에너지로 다 못 바뀌니까 전부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가공이 너무 많이 된 음식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스마트폰도 큰 문제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요, 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들은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자, 자동차가 에너지 효율이 다 똑같지 않죠. 냉장고도 그다음에 TV도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붙이잖아요. 1등급이냐 뭐 2등급이냐 네. 붙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은 양을 먹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칼로리를 그만큼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효율이 다 다릅니다. 네. 이건 바로 유전과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효율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 먹어도 에너지로 잘 쓰지 못하고 내 몸에 다 남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만 먹어도 난 살쪄. 나는 너보다 정말 조금 먹는데 왜 나는 살찌지?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유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목만 됐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좀 잘 되면 유전자를 잘 조작해서 살이 빠지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시대 해봅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평생 숙제처럼 여기긴 하지만 또 비만을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인식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한참 전에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했거든요. 근데 이 비만이 계속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당뇨는 비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생기고 특히 20, 30대 비만해진 사람은 당뇨병 위험률이 6배 이상 증가하는 거로 돼 있어요. 네. 고혈압, 고지혈증이 계속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근경색,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비만한 사람은 수면 무호흡증 많이 오죠. 자다가 숨 안 쉬는 분들. 네. 또 무거우니까 관절염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성기능 장애가 아주 빨리 옵니다. 또 우울증도 생기기가 쉽고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암의 13가지가 바로 비만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상태가 지속이 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다른 질병을 더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이렇게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비만 치료를 미용을 위한 행위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비만을 질병 코드에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질병명을 넣으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보험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의료보험에서. 네. 그러니까 보험으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요. 돈을 내가 따로 내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만 때문에 생기는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16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게 확인된 거거든요. 네. 이 사회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뭐냐? 비만 때문에 들어가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생산성 손실, 또 생산성 저하, 조기 사망
이런 걸로 인해서 미래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사회 경제적 손실인데 이게 담배를 피면 11조 그다음에 음주로 14조 정도 손실을 본다고 그러는데 비만이 16조예요. 그러면 이걸 당연히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과체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주변을 보면 전혀 살이 찌지 않았는데도 나는 너무 뚱뚱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체중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도 난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뚱뚱하면 비만이다 이게 아니고 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게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건데 네. 자기 키를 제곱을 해서 체중을 나누는 겁니다. 즉 내가 70kg인데 네. 키가 180cm다. 그러면 1.8m 곱하기 1.8m 이 값으로 70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네. 25를 넘으면 우리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27.5가 기준이기도 하고 30이 기준인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5가 기준입니다. 보통 25를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요.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복부 둘레만 가지고도 이제 비만이 아니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자는 35인치입니다. 90cm. 네. 여성은 85cm, 33인치예요. 바지를 내가 35인치를 사서 입었다. 비만이에요. 그리고 바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35인치보다 훨씬 큽니다. 원래 안으로 1인치 이상이 숨어 있어요. 바지 34인치 입으시는 분은 35인 거예요. 여성은 더하죠. 네. 나는 고무줄 바지만 입어서 몰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그냥 비만입니다. 네. 아니 뭐 허리둘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배가 나온 형태에 따라서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구별을 조금 해주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윗배까지 많이 나왔다. 이것은 내장 지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랫배가 나오면 아직은 피하 지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또 윗배와 아랫배가 접히면 이거는 내장 지방, 피하 지방 다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은 뭐 다 나온 거죠. 그 안에는 이미 내장 지방이 찬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네. 살 빠질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한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 다른 건 못해도 괜찮으니까 이것만은 꼭 해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래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입맛을 돋구는 그런 음식 종류는 좀 피해라. 거기에는 일단 짠 맛이 들어갑니다. 짜면 자꾸 음식을 먹게 돼요. 더 네.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맛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맛 중에 한계점이 없는 맛이 단맛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단 걸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없어요. 근데 다른 신맛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먹으면 쉬어서 못 먹고 질리게 돼요. 네. 근데 이 단맛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맛 음식을 좀 피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 맛도 좀 피해라. 튀기면 다 맛있다고 하잖아요. 신발도 튀겨 먹는다고 할 정도인데 이 튀긴 맛, 이 기름 맛도 굉장히 이 맛이 좋고 또 하나는 기름이니까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짠맛이 나거나 단맛이 나거나 기름진 맛이 나는 이 세 가지 음식을 좀 피하시면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조금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유명한 게 이른바 저탄고지 식단이거든요. 네. 이렇게 먹으면 정말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죠. 네. 이것을 제대로 유지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용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시다가 되게 포기를 하시는데 체중 조절에는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큰 단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중을 빼고 싶으시다면 일시적으로 해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또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방법은 건강에 괜찮아요? 간헐적 단식도 체중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빼야 되겠다. 나는 네. 오늘 진짜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결심했어.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해야 돼. 이런 분들한테는 일시적인 권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올해 나온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이 지금 말씀하신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네. 사망률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장기간 간헐적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이 건강상의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일시적으로 이용하시고 그다음에는 유지하는 요법으로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비만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체중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마룬5의 슈가. 네, 다이어트는 영원한 모두의 숙제인가 봐요.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181님, 오한진 교수님, 저도 저탄고지를 따라해봤는데요. 변비가 생겨서 포기했습니다. 50대 여성인데요.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아우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어렵죠.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규칙적으로 조금씩 잡수시고 네. 운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 가지를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살도 빼고 정말 빨리 예뻐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은 네. 답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름길이 없군요. 2935님, 저는 다른 부위는 심각할 정도로 말랐는데요. 배만 볼록 나왔습니다. 비만이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방송 들으니까 걱정이 되네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체형 관리를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생각보다 다른 부위는 말랐는데 배만 나오신 분들 네. 마른 비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네. 분들이 지금 체지방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 내장 지방이 늘어난 건데 네. 이 내장 지방이 가장 위험한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운동량을 늘리셔서 근육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 살을 찌워야 되는데 지방이 아닌 근육으로 좀 찌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운동을 배우셔서 그 근력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4817님, 뱃살을 줄이려고 저녁 먹은 후에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바로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화가 좀 된 후에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혈당이 있는 분들은 뭐 바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센 운동이 아니라 조금 네. 약간 부담스러운 운동을 하는 건데 소화가 된 다음에 하셔도 큰 문제는 없죠. 그 대신 걷기는 말이죠. 네. 1초에 3걸음씩 걸어야 효과적이에요. 1초에 3걸음 빨라요. 네. 그러니까 느릿느릿 걷는 걷기 운동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마실 나가신 거예요. 네. 산책하는 거죠. 네. 7584님,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맥주는 끊을 수가 없네요. 맥주에도 탄수화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탄수화물이 아니라 알코올이 있죠. 이 알코올은 말이죠. 에너지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들어가면 다른 에너지 먹은 것들은 에너지를 안 만들어요. 다 쌓입니다. 즉 술을 드시면 네. 술과 같이 먹은 안주와 밥은 그대로 지방으로 변하고 술만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주 끊으셔야 살 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우리만 알고 있는 정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예, 요즘 뭐 주사가 나왔다는데 그거 비싸서 맞겠습니까? 네. 네, 지금까지 일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나의 멜로우팝,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사실 오늘 봄일 거라고 예상하고 날씨가 좋지 않을까 마음을 먹고 좀 진짜 산뜻한 느낌 곡들 네. 준비했는데 날이 많이 굳어서 좀 역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프레시한 기분들 느끼셨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멜로팝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이제 가요계 안에서 예전에 굉장히 앞서갔던 그리고 세련된 음악을 하던 아티스트들이 많이 재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너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대표적인 멜로우팝 곡들을 띄워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냥 뭐 다시 끌어올려져서 사랑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많이 불려지고 있기도 해요. 네. 한마디로 재발굴된 이후에 재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요계에 있어서 재사용이라면 역시 리메이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멜로우팝을 사랑하는 게 요즘 세대들이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 하면 떠오르는 K-팝 아티스트들도 이 멜로우팝을 상당히 많이 다시 부르고 있어요. 네. K-팝과 우리 한국 가요가 품고 있는 멜로우팝들의 만남을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리메이크된 멜로우팝은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처음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첫 곡으로는 4세대 대표 보이그룹으로 불리는 팀이 있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TXT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팀이 2020년 발표한 꿈의 장 이터니티라는 앨범에 수록된 샴푸의 요정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기억하실걸요? 우리 코너에서도 소개한 적 있지 맞습니다. 않아요? 저희 멜로우팝 중에 대표곡으로 네. 띄워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곡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리메이크를 한 거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리메이크 유일하게 한 곡이에요. 그리고 이 리메이크를 통해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원곡 가수를 투바투는 해외 팬도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의 젊은 리스너들이 알게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가교가 되어준 리메이크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샴푸 요정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한 단막극 주제곡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사랑과 평화 앨범에도 수록이 됐다가 빛과 소금이 정식으로 그룹 데뷔를 하면서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곡은 역시 빛과 소금 원곡입니다. 그 장기호 씨가 곡을 쓰신 분, 쓴 사람이 부르면 곡의 맛이 잘 산다고도 네. 하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가 살아있는 원곡 지금도 라디오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노래도 못지않게 상당히 좀 포근포근하고요. 사랑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있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 곡은 시대를 초월할 정도로 뭔가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리메이크한 샴푸 요정 같은 경우에는 요즘 느낌으로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봄꽃이 막 피어나는 듯한 느낌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3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서 어떻게 다시 불려졌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곡을 보이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어떻게 리메이크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듣고 얘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샴푸의 요정.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부른 샴푸의 요정 들어봤습니다. 네.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또 다른 느낌을 더한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랩 파트는 원곡에서는 없었던 거죠? 없죠. 네. 빛과 소금 분들이 랩을 하셨으면 네.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사운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에 어울리거나 이제 요즘 트렌드에 네. 어울리게 편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좀 재미있는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투바투가 이제 빌보드 200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해외 팬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 샴푸 요정을 리메이크하고 그 원곡을 찾아온 해외 팬들이 빛과 소금 영상 아래 영어로 댓글을 달면서 네. 빛과 소금 본인분들도 영어로 된 댓글을 음악생활 몇십 년 만에 처음 받아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재미있는 선순환을 만들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이번 곡도 저희 멜로우팝 첫화에 소개를 해드린 곡이었어요. 사실 그만큼 그 노래들이 요즘 젊은 층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곡 말고도 한 2-3번 정도 다양한 장르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다시 불려지기도 한 곡입니다. 바로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라는 곡 준비했어요. 그때 띄워드렸을 때도 나미 씨에게 이런 곡이 있었나요? 하는 맞아요. 반응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곡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를 다시 부른 가수는 유키카라고 하는 가수예요. 네. 이름만 들어도 일본 가수 같죠? 네. 실제로 일본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수 생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리메이크 앨범에 이 곡을 수록을 했어요. 이 유키카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 몇 년 정도 한국 대중음악을 좀 재미나게 들으셨던 분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을 이름일 텐데 원래는 일본에서 모델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한국에서 만드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제 선발이 됐죠. 그게 네. 리얼걸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프로듀스 시리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선발이 돼서 가수의 데뷔를 했고 당시에 이제 그룹 안에 유일한 일본인 멤버였는데요. 그룹이 아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솔로로 나와서 이제 한국 가수로서 한국 솔로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일본 출신 솔로 가수라고 할 수도 있을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우리는 지금 멜로우팝이라고 하고 있지만 보통 일본의 이런 계열 음악을 이야기하는 시티팝이라고 하는 이 음악을 한국에서 선보인 가수였어요. 네. 되게 너무 재미있는 게 한국에선 사실 그런 시티팝의 영향으로 멜로우팝을 좋아하거나 혹은 그런 경향의 음악을 멜로우팝이라고 부르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음악을 일본에서 온 가수가 한국에서 다시 활동을 하면서 부른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 뭔가 메비우스의 띠 같기도 네, 하고 그렇네요. 무한대의 마크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목도 많이 받았고 또 음악적으로도 꽤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뭐 한국 대중음악상 같은 곳에서도 인정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알기로는 결혼과 함께 이제 활동을 그만둔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리메이크 앨범에 이제 한국 곡으로는 이 나미 씨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와 장필순 씨의 점점 더라는 곡 그리고 일본의 시티팝들도 같이 리메이크를 해서 어떤 좀 흥미로운 자기 자신의 가수로서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탁 선보여주고 굿바이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여기서 유키카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유키카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앨범이었다고 하니까 좀 진짜 아쉽네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좀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하고 네. 또 지금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상큼해요. 네. 그 느낌이 목소리와 비주얼 다 이렇게 연관되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아티스트여서 기대하는 바가 많았는데 은퇴 한번 번복해주면 어떨까? 아직까지도 저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발음도 그 얘기 한국 저희가 가수 했어요.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도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 쉽지 않잖아요. 다른 언어의 말로 네. 이제 노래를 한다는 게. 근데 그럼요. 유키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준비가 잘 된 가수였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K-팝이 된 멜로우팝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마지막 곡은 많이들도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어떤 날의 출발을 리메이크한 투하츠의 출발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어떤 날은 워낙에 이제 국내에서 뭐 그런 저희가 반농담으로 고급 가요라고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요즘 이제 진중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롤 모델이자 전설 같은 인물이다 보니까 K-팝 그룹이 어떤 날 노래도 리메이크했어 하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날은 기억을 해도 투아트는 모르겠다라는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투아트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가수인가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그룹은 뭐랄까 정식 그룹이라기보다 프로젝트 그룹이었고요. 그리고 네. 10년 전이 벌써 되었는데 그때 잠시 결성했다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근데 그룹을 만든 멤버들은 좀 유명해요. 네. 샤이니의 키 그리고 인피니트의 우현 이렇게 두 사람이 네. 결성을 한 프로젝트였는데 두 사람이 동갑내기 굉장히 절친한 친구여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앨범까지 내게 됐거든요. 근데 K-팝은 워낙에 이런 사례는 좀 드물어요. 같은 그룹 안에서 특별 그룹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그룹의 멤버들이 네. 새 그룹을 만드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서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었고요. 특히 앨범 안에 마지막 트랙으로 이 어떤 날의 출발이라는 어떤 한국의 멜로우팝의 청춘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그런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또 음악 오랫동안 좋아해 주셨던 분들에게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네, 이 네. 곡은 저희가 끝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김윤아의 멜로우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곡으로 투아트의 출발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